사실 이 건물은 대단히 익숙하게 생겼는데 김수근의 자유센터가 이 건물을 강하게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너무 좋은데 건물 주변이 너무 황폐합니다. 주변에 펼쳐진 콘크리트 광장은 광장이 아니라 활주로처럼 보입니다. 램프는 옥상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주인공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브루털리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브루털리즘은 재료 날것의 물성을 부각하는 상징적인 건축인데 그러한 건축만으로 이루어진 계획도시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실험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인도의 찬디가르입니다. 근대 건축 거장 르꼬르비제는 브루털리즘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유니트 다비타 시용을 1952년 완성합니다. 그는 작품집에서 날것의 콘크리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브루털리즘이라는 말이 생겨나 자리잡게 됩니다. 꼬르비제는 평소 도시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이상도시를 꿈꿨습니다. 찬디가르는 그의 도시 설계론이 처음으로 구현된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디가르라는 도시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면서 인도 북부 지역인 펀자브 일대는 절반으로 분할됩니다. 펀자브 동쪽은 인도, 서쪽은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펀자브의 기존 수도였던 라호르가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면서 펀자브의 새 수도가 필요해지자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찬디가르라는 신수도 건설을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수도 설계라는 막중한 작업을 근대 건축 최고의 거장 르꼬르비지에에게 의뢰합니다. 당시 60대였던 꼬르비지에에게 찬디가르는 그간 구상해오던 이상도시를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찬디가르는 완전한 계획도시로 지어지는데 오늘날까지 그 원형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찬디가르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며 계획도시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도로가 곧게 뻗어있고 도로의 모든 부분이 규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생소함이었습니다. 길이 격자형으로 깔려있기에 교차로도 규칙적으로 생겨납니다. 마치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도시를 구경하기 전에 찬디가르의 도시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꼬르비지에가 생각한 도시의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는 각각 생활, 노동, 순환, 몸과 정신의 관리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각 부분은 4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찬디가르의 지도입니다. 북쪽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도시를 조망하는 행정지구가 들어섰습니다. 꼬르비지에는 이를 머리에 비유합니다. 행정지구에는 꼬르비지에가 직접 설계한 새 건물인 의사당, 고등법원, 행정청이 지어집니다. 격자형 도로망이 깔리고 도로들은 7단계의 위계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인체에서의 혈관, 즉 순환계에 해당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이나 북동쪽의 호수는 폐에 비유되며 이는 몸과 정신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각 블럭은 가로 800m, 세로 1200m 크기인데 자급자족이 가능한 일종의 마을 단위인 섹터로 지칭되었습니다. 각각 섹터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며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한 섹터에 거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찬디가르의 모든 주소에는 마치 좌표처럼 섹터 이름이 들어가며 현재는 섹터가 1부터 63까지 존재합니다. 정부청사 단지가 있는 섹터 1부터 가보겠습니다. 찬디가르에서 가장 유명한 새 건물이 위치한 곳입니다. 1956년에 완공된 행정청입니다. 지금도 관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는데 강한 햇빛을 막는 차양인 브리지 솔레이유가 설치된 까닭입니다. 이는 꼬르비지에가 자주 활용하는 건축 요소로 실내에 은은한 빛이 들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모형 사진을 보면 건물이 옆으로 길고 굉장히 가는 형태입니다. 좌우로 아주 긴 건물이고 전면에 램프가 탑처럼 돌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직접 아래서 올려다보니 돌출된 램프가 정말 거대합니다. 주차타워처럼 생긴 탑인데 안에는 층마다 연결되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서는 면이 잘게 쪼개진 느낌이 몹시 좋았습니다. 1층에서는 이렇게 처마가 생겨나고 그 아래의 입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평범한 관공서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계단과 램프가 그 모습을 뽐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마치 독립된 또 다른 건물 같았습니다. 찬디가르의 전경이 눈앞으로 펼쳐집니다. 앞에 두 건물은 각각 의사당과 고등법원입니다. 멋지게 조각된 지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건물에서 옥상은 가장 중요한 층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식당도 옥상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꼬르비지에는 일찍이 선박의 이미지에 매료되었는데 옥상은 정말 먼 바다를 내다보는 갑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램프는 옥상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주인공 그 자체입니다. 내려갈 때는 램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공간의 인상이 다소 험악했는데 내부의 느낌은 생각보다 따스합니다. 모든 층이 이런 완만한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창문을 따라 정사각형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재밌습니다. 천장 콘크리트 면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도 기이합니다. 조형물 내부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 너무 재밌습니다. 이 건물에서 옥상 다음으로 강조된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건물은 찬디가르 의사당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대단히 익숙하게 생겼는데 찬디가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기도 하고 김수근의 자유센터가 이 건물을 강하게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붕에 올라간 듯한 인상이지만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면이 휘어 있어서 빗물이 단면 형상을 따라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빗물은 건물 앞에 수공간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건물 앞에는 그늘이 생기는 일종의 현관이 생겨나는데 그 아래에 가보니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의사당 입구는 아주 큰 철문입니다. 문에는 꼬르비지에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인데 손잡이는 아주 귀엽습니다. 직접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벽에는 귀여운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벽마다 구멍이 전부 다 다르게 뚫려 있고 지나다니면서 그 사이로 무엇이 보이는지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꼬르비지에는 본인의 상징을 여기저기 숨겨두었습니다. 입구는 시작일 뿐이고 내부 공간의 이미지가 아주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내부를 관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너무 좋은데 건물 주변이 너무 황폐합니다. 주변에 펼쳐진 콘크리트 광장은 광장이 아니라 활주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간중간에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황폐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자의 탑이라는 조형물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게 이런 루버들을 배치해서 내부가 마치 실내처럼 선선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은 고등법원입니다. 광장에 차가 지나가는데 원래 이 광장은 보행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설계했다고 하는데 정말 앞만 보고 이동하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광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아주 멋집니다. 마찬가지로 두터운 지붕이 보이고 아래에는 차양이 씌워진 깊은 창문들이 생겨납니다. 원색으로 칠해진 3개의 벽이 강조되어 있고 그 뒤로는 각 층을 연결하는 경사로가 이리저리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본 두 건물의 요소들이 전부 합쳐진 느낌입니다. 반대편이 차량용 출입구라고 하고 이쪽은 보행자용 출입구입니다. 근엄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열린 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열린 손은 찬디가르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로 공항에도 있고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꼬르비지에가 찬디가르를 위해 디자인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바람이 불면 손이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갔을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열린 손은 무엇인가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펼친 손으로는 무기를 쥘 수 없기에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 공간은 집회를 염두에 두고 조성했다고 합니다. 찬디가르의 아고라와 같은 공간인데 땅에 절반가량 묻혀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맨홀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도시계획 당시 맨홀을 디자인해서 곳곳에 설치했는데 맨홀이 너무 유명해져서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자 레플리카로 이를 교체하고 몇 개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본 맨홀 뚜껑은 희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10의 찬디가르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르비지에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꼬르비지에가 설계해서 지어진 미술관은 전세계에 단 3개뿐이며 찬디가르 미술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각각 찬디가르, 아메다바드, 도쿄에 있습니다. 모습이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필로티 위에 직육면체 모양 미술관이 올려져 있고 전면으로는 이렇게 2층이 돌출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듯합니다. 내부에서는 램프가 가장 주도적입니다. 국립서양미술관 내부에서도 램프가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더욱더 두 건물이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햇빛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들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수크나 호수라는 호수에 방문했습니다. 이 호수는 인공호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시의 4가지 기능 중에 몸과 정신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이 호수와 그 앞을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1층짜리 건물인 레이크 클럽도 꼬르비지에가 디자인한 건물이고 수크나 호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공호수이긴 하지만 찬디가르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는 가장 덜 계획된 것처럼 보여서 이 호수 주변을 산책할 때 일종의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17을 산책해보았습니다. 아까 구경했던 행정청사와는 다르게 이곳은 외부 공간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구를 산책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달랐는데 비행기 활주로를 걷는 것 같이 되게 황폐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가들이나 상점들이 들어선 곳의 외부 공간을 산책하는 것은 꽤 즐거웠습니다. 대단히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점을 보면은 여기가 계획도시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만 안에 들어서 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경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장에 위치한 이 찬디가르 도시 계획도를 통해서 오늘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청사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스쿠나 호수를 구경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격자형 가로망 속에서 각각 섹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평면이 포기된 섹터 17에 와 있습니다. 섹터 17의 각종 시설들 평면이 바닥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녹지축이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서 행정청사를 따라 북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섹터 17을 산책한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설계한 건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조금씩 다른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선 상점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너무 획일적이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모든 것이 계획된 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의 차이가 이곳저곳에 생기는 도시가 좀 더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